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올해 누적 적자만 4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업계 불황이 계속됐다고 해도 회사에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기까지 그냥 둔 경영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회사에 또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대우조선 뭐가 문제였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만 있어도 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비슷한 홍보 문구들 많이들 보셨죠.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라는 건데요. 전셋값이 워낙 높으니까 매매가와 별로 갭,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하면은 단기 이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피 같은 내 돈 아낄 수 있다고 해서 무피 투자라고도 합니다. 부작용 분명 있어 보이는데요. 전문가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연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출발은 오늘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마감 종가는 별로네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예. 사실 모든 것이 이제 좀 오픈되고 나면 항상 네. 반대대로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의 반응들이 항상 늘 그래왔듯이 있었는데요. 미국 말씀이시죠? 네. 예. 개인적으로도 일단은 뭐 기대했던 내용 그대로 좀 나왔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은 뭐 향후에도 일단은 뭐 지표를 호전이 될지 말지를 확인해 가면서 12월에 다시 또 결정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처음에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은 뭐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게 아니겠냐는 그런 안도 랠리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종합주가 지수는 2034.16 마이너스 8.35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은 690.63 마이너스 2.9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뭐 말씀하셨던 대로 장 초반에 스타트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끊어주면서 네. 삼성전자의 이제 주주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뭐 네이버도 같은 내용을 좀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만은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투신권과 사모펀드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좀 매물들이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들이 좀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수출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 이후에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가장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을 본다면 항상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는 날은 다른 종목들이 많이 못 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장 초반에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선물의 하락과 함께 계속 연동을 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빠지는 만큼 뭐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 예. 내지는 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은 뭐 뷰티, 헬스케어 섹터 쪽 이런 쪽하고요. 반도체 장비 섹터들 이런 쪽에서 좀 급반등이 좀 나오면서 개별주들의 좀 흐름이 좀 이어졌던 반면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동안 지수를 리딩했던 종목들이 오늘 순차적으로 좀 강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어떻게 끝났나요? 종가는? 삼성전자는 오늘 132만 5천 원 플러스 17,000원에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가 자사주 발표한다고 하고 나서 오른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발표하면은 대체로 그 자사주 매수를 하는 부분에다가 매도할 생각들을 모두 하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도 예. 역시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살 주식이면 비싼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사길 또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수할 때 보면은 장 초반에만 고점을 찍고 줄줄 밀려내렸던 그런 경험들이 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역시 한 139만 원대, 그러니까 140만 원이 좀 넘기 어렵다라는 거죠. 특별한 모멘텀 없이 해서 일단 139만 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132만 원대까지 밀렸으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7만 원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실적 발표도 영향을 좀 준 게 있나요? 자사주 매입 발표가 더 큰 재료였나요? 삼성전자는 일단 이미 지난번에 잠정
수치를 발표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전자의 좀 빈자리를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었던 한미약품이 오늘 좀 많이 메꿔주면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약주들의 좀 흐름을 이끌면서 그 빈자리를 좀 메워준 모습이었고요. 오늘 그 외에도 뭐 실적 발표한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8%대의 좀 급등을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낙폭이 크고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종목들은 좀 급반등이 나오고요. 네.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쏘쏘하네 이런 종목들은 버티다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 좀 시장을 보다 보니까 네. 공매도와 쇼커버링 이런 쪽에서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예. 3분기 매출이 51조 6천억 원이고요. 예. 영업이익이 7조 3,900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이 8.9%, 영업이익은 82% 증가했는데요. 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013년 3분기에 10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는데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3분기에 4조 원으로 이제 아주 저점이었고 네. 그 이후로 이제 4분기 연속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특히 이제 3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고요. 휴대전화 부분은 좀 부진해서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 올해 1분기, 2분기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고요. 일단은 뭐 중저가 제품 판매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반면 이제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이제 애플,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인데 네. 지난 27일 이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매출이 이제 58조에 순이익이 12조 5천억 원이어서 애플은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휴대폰 판매 대수는 많이 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단가가 낮아지면서 이익이 줄어든 건가요? 예,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 그 아무래도 좀 이제 한계에 좀 다다르고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저가 폰 같은 것들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자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프리미엄 폰은 어느 정도 팔릴 만큼 팔리고 교체 주기도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성장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고 또 네. 현금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들을 어떻게 이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데요. 일단 뭐 주주 환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서 뭐 주가가 오늘 예.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이제 11조 3천억 원입니다. 뭐 한 해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내일부터 이제 내년 1월 29일까지 일단 4조 2천억 원대 자사주를 일단 취득하고 앞으로 3년간 방금 말씀드렸던 11조 여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런 겁니다. 매입한 주식은 전량을 이제 소각하게 되는데 주식 가치를 높이는 차원 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뭐 판단 이런 것들이 있고 주식 가치 재고에 같이 나서고 이렇게 삼성그룹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삼성그룹에서 계열사 중에서 삼성증권이 지난 22일에 1,200억 원어치 뭐 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했고 네. 그제 삼성화재도 5,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공시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비슷한 흐름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 향후에 있을 뭐 이 경영권 승계 이런 네. 완벽한 승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주들의 좀 환심을 얻어두는 차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과거에 엘리엇 파문 같은 게 좀 영향을 준 걸까요? 뭐 그런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계속 이 주주 환원 같은 걸 요구할 테니까 네.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적다라는 의미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할 곳이 있다면 구태여 자사주 소각에 돈을 쓰지 않을 텐데 투자처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불분명한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은 뭐 결국은 동결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12월 회의 때는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지냐가 가장 큰 지금 관심사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뭐 이달에 좀 올리긴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은 있어가지고 역시 그대로 예상대로 이제 현행대로 0 내지 0.25%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뭐 지표가 뭐 고용지표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소비지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이번 성명의 특징을 보면은 세계 경제와 금융 상황이 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제외시켜서 네. 12월 인상의 여지는 좀 남겨두고 다음 회의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 미국도 이제 그 정치랑 떼놓아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12월에 예산 문제를 놓고 이제 또 격돌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양당 뭐 민주당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들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당장 12월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보다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11월이라든지 이런 때 지표들이 많이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 그냥 두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세값 때문에 대출 받으셨던 분들도 많고 뭐 내 집 사려고 했던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대출 금리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예,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상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상대적으로 대형은행이라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달 들어서 이제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최저 변동금리를 2.94%까지 올렸습니다. 지난달보다 이제 0.3%포인트 인상된 거고 국민은행도 3개월째 이제 올려가지고 최저금리가 2.84%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른 은행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뭐 원금 갚기가 좀 빌리기도 어렵고 원금 갚기도 힘들어지면서 좀 가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밝히는 이유는 뭐 이런 건데요. 사장 최저 금리인 기준금리가 그런 상황인 건 맞는데 가산금리에서 좀 부담이 생겼다 이런 겁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도 주문하고 있고 뭐 사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대출소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 고시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대출자들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정부에서는 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은행 창구 가보면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좀 비쌉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당연한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당장 뭐 장기간에 걸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싼 가격을 찾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좀 합리적인 권유일 것도 같은데 선택은 좀 어려워서 저 항상 이제 이자 금리 변동의 위험 같은 거에 좀 노출돼 있는 경우가 좀 많죠. 소비자들은. 그렇죠. 은행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배성민 기자도 수저 기금론 들어보셨죠? 최근에 만나는 자리마다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수저 얘기를 하게 돼요. 금수저부터 이제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있는데 난 역시 흑수저였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자조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빈부격차가 그만큼 심해졌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학문적인 자료가 나온 건데요.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전체 부의 66%가 쏠려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놓은 부의 분포도 추정 논문인데요. 김 교수는 작년에 이제 피키티 교수 저서가 소개될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분 저작이 많이 알려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산 상위 10%가
2013년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에서 2007년 사이 연평균 63.2%보다 상당히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위 50%가 차지한 자산 비중이 2000년에 2.6%였는데 그나마도 작은데 2006년에 2.2%, 2013년에 1.9%로 2% 아래로 내려가서 네. 그만큼 더 왜소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거의 금수저들한테만 더 많이 간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들으면은 잘 별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영미권 국가보다 낮지만 프랑스는 유럽 국가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라는 그런 국제적인 비교 분석이 있고요. 네. 일단 2014년 기준으로 66%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0에서 12년 사이를 봤을 때 62% 이렇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좀 높아서 70%대긴 한데요. 이거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다른 내용으로 이제 김 교수가 내놓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소득 기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44%를 차지하는데 예. 반면에 자산 기준으로 따지면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상위 10%는 60%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서 얻는 수익에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여서 예. 돈을 번다. 그리고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는데 그게 바로 그대로 수치화돼서 드러나 있는 그런 통계인 거죠. 그렇네요. 이게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일해서 받는 돈이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의 상위 1%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예. 이 자산 기준으로 상위 1%가 갖고 있는 부가 훨씬 더 많다는 거는 진짜 그걸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보이는 손이 나타나서 배분을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한국 시리즈가 한창인가 제가 야구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예. 오늘도 경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승할 경우에는 이 우승팀의 모기업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 같은 걸 내놓죠? 예, 특히 백화점이나 이런 곳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세일도 하고요. 많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KBO에서 주는 상금 외에 기업에서 보너스도 주는데 네.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십억씩 들어가는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기업들이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네. 내용인데요.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우승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승하면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4년 연속 우승하면서 보험금 이미 40억 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이제 6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에 이수 한 박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은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파주 싱싱시니어 택배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이 시니어 택배 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택배 사업 준비는 올 초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파주시와 협의하고 여러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올 8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시작의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먼저는 파주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큰바위 문화복지와 오연 재단이 하고 있는 택배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들을 창출하려고 여러 기관들과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택배사에서 물건이 오면 물건을 받고 어르신들이 그거를 가가호에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는 2분 일하고 계시고 현재는 금촌 지역에서만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운정 지역을 더 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4명이 추가되시고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운동도 되시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글쓰기나 뭐 이런 것도 다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조금이나마 용돈도 버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를 갖는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을 본인이 끝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고 본인이 편하신 대로 다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급여는 한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급여는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선에서 받아가고 계시고요. 관심 있는 어르신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파주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에 사시는 시민이면 어느 누구든 전부 참여하실 수 있고요. 타 지역 주민이라도 가능하면 저희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서 참여하실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파주 싱싱시니어 택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4조 3천억 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고 알려져 있는 대우조선해양 살리기가 과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닐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들어서만 4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이 노조의 임금 동결 같은 자구계획 동의서를 받아서 동참 동의서를 받아서 자금을 좀 투입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완전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요. 근데 국민 경제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한다면은 과연 이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날 것이냐, 자생력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산업은행의 이 대우조선 지원 결정과 관련해서 연세대 경제학부의 김정식 교수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고요.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돈을 한 4조 원가량 투입할 것 같은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의 부채 비율이 한 600% 이상이고요. 예. 또 부채 금액만 17조 5천억 원인데 이것이 이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의 그 매출액보다도 더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산업은행이 대우 조선에 한 4조 3천억 정도 이렇게 자금을 투입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를 투입한다 그래가지고 과연 대우조선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세간에서 말하고 있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쪽의 의견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 없이는 네. 좀 어렵지 않느냐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만 해서 영업적자가 4조 3천억 원이고요. 이 전체를 보면은 올해는 뭐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 지원을 또 안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 그 부실 기업이 되고요. 예.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많은 그 사람들이 고용인들이 이제 네. 실업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그 산업은행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대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게 원래는 이제 대우 이름이 달려있는 것처럼 대우그룹의 회사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면서 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돈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한 4조 내지 5조 원의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STX도 네. 과거에 비슷한 사태인데 있었죠. 2년간에 한 또 4조 5천억 정도 집어넣었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자본 잠식 상태고 이러니까 뭐 그 대우조선이 STX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이제 구조조정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TX도 사실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지금 조선업 전체가 네.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조선업 자체가 이제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건너왔듯이 지금 중국으로 이전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중국이 이미 뭐 조선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1위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 세계 경기가 이제 노말이다 이렇게 해서 장기 침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여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일본 환율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얘기를 보니까 조선 빅3가 다 1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손실을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업계는 상당히 안 좋은데 또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후유증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업 문제가 또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 조선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가. 네. 이게 이제 중국으로의 그 산업 이전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대책이 좀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이 빅3라든지 또 중소조선업에 대한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좀 자금 지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회사만 이렇게 각각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 그림 하에서 계획 하에서 뭐 그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안 알려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제 저는 과거에 그 미국의 엔론이라는 기업이 엄청난 분식회계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떠오를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건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고, 예. 또 내부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의 관리 소홀도 있었고, 네. 또 대우조선의 이제 구조조정이 지연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에 네. 있어서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산은이나 또 금융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적자가 많이 쌓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줄 의무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예.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 뭐 했느냐, 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조가 동의해서 살렸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의 자금 수여를 할 수 있을 정도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노조가 이제 임금 부분, 네. 이런 부분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경영청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 앞으로 계속해서 또 자금 공급을 해줘야 되는, 네. 이거 마치 이제 대마불사 같은 그렇죠.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시나 또 인사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이게 주인 없는 회사라 더더욱 가능할 수 있는. 글쎄,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 기회에 예. 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네.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조선업계 전체의 문제도 있고, 또 이 경영진의 어떤 소홀한 문제, 혹은 낙하산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들 좀 얘기를 들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오늘 지원방 아마 방송 끝나고 나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대우조선도 그렇고 산업은행도 그렇고 이제 주인이 없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 그게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는 그런 네. 부분으로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연세대 경제학부의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이고요.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앞을 내다보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봇.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로봇. 우리 사실 예전에는 산업형 로봇은 워낙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우리하고 그렇죠. 접해져 있지만. 예, 제조 현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생활 밀착형 로봇이라고 해서 뭔가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많이 다가와 있는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로봇의 정의는 이제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요즘 SNS에서 사람들이 로봇 관련해서 가장 익숙하게 얘기하는 언급하는 분야는 이제 뭔가요? 살림이에요.
청소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가장 생활 밀착형으로 먼저 접근했던 게 청소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한 2, 3년 전, 그 전부터 아마 로봇 청소기 열풍이 좀 불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여전히 항상 1위로 한 14만 건 정도 언급량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또 긍부정 비율로만 봐도 61%의 긍정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로봇 청소기는 받아들이고 있었고. 청소기가요? 아니면 로봇이요? 로봇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가? 네네. 예. 그리고 뭐 다양하다, 귀엽다, 똑똑하다라는 그런 언급도 많이 있었고, 또 이 로봇 청소기가 요새는 말을 좀 하나 봐요. 외로우니까 또 말도 해주는군요. 네. 예. 그래서 관련된 트윗 중에 제일 많이 트윗된 게 우리 집 로봇 청소기 목소리는 여자라서 청소기가 빨빨 돌아다니다가 오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엄마께서 아유 저 가시나 또 남자 방 들어가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청소기를 끌고 나온. 네. 그래서 재밌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로봇을 약간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낭만적인 접근이고요. 저는 제가 워낙 비관론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로봇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저는 부정 의견에 나왔을 것 같아요. 제 트윗은. 지금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렇죠. 예. 로봇에 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검색 트렌드로 봤을 때 이제 로봇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는 나라는 인도가 많이 검색을. 아무래도 IT 강국 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캐나다 이런 순서였고요. 또 국내 SNS상에서 로봇하고 관련된 나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된 건 일본. 아무래도 그 소프트뱅크에서 나온 그 휴머노이드.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이 로봇에 있어서 좀 많은 그런 분야에 좀 선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 이렇게 언급이 됐고, 어쨌든 이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이 로봇 관련된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빨래 개는 로봇. 있어 런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있어요 이런 게요? 네, 도쿄 이제 박람회에 나왔으니까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뭐 셔츠 같은 걸 이제 이미지를 일단 넣어서 분석을 해놓으면 이제 로봇이 접는데 한 5분 정도는 걸린대요. 그래도 뭐 이렇게 사람만큼 빨리 개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리는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뭐 티셔츠나 스커트, 바지, 타월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타월은 다릴 수 있어요. 네, 뭐 귀찮아서 안 개지 뭐 목해서 안 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살림하는 로봇 얘기 그만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 더 여쭤볼게요. 이제 산업적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롭게 뜨는 관심사는 좀 더 깊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야기, 딥러닝 이야기랑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은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그 로봇을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란 그런 키워드, AI라는 키워드가 작년부터 아주 화두로, 키워드로 이제 많이 올라왔고, 2014년도가 13년도 대비 182%나 더 많이 언급이 됐을 정도니까, 어쨌든 인공지능이란 표현을 쓴다는 건 결국 이제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연관되는 키워드가 이제 직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함으로써 그 일자리가 이제 사람이 로봇에게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관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좀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로봇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머니. 어쨌든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성이 강한 쪽으로 접근할수록 이제 로봇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새 많이 나오는 자료가 앞으로 없어질 직업 해갖고 이제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기자도 있어요. 로봇 저널리즘에 대해서 쓰고 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 제가 토론자료도 나가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자님이 여기에 그 중심에 서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 어린 또 제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을 고를 때는 과연 로봇이 대체할 수 있냐 없냐부터 판단하면 일단 그 판단이 좀 쉬울 것 같고, 일단 뭐 기자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말씀하신 그 로봇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 가시화돼 있고, 또 해외에서는 이미 있어요. 상용화돼 있는 그런 단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 스포츠 경기를 갖고 로봇 저널리즘으로 이제 기사 작성을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이준환 하는데,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이 해가지고 쓰시는 기사가 못 잡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해당 경기가 뭐 누구의 마지막 등판이다.
뭐 이런 뉘앙스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런 건 못하고 몇 대 몇으로 끝났다. 여기까지만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이제 저도 예. 궁금했던 게 이게 팩트만 전달하는 건 가능한데 네. 그런 어떤 말씀하신 것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 좀 더 데이터를 더 많이 누군가가 넣어줘야지 아니면 기계가 그것까지 네. 찾아서 해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기사 우리가 지금 보는 기사하고 비슷하게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들었는데 뭐 이외에도 뭐 사실 이제 로봇이 점차적으로 이 세상을 네. 지배할 거다라는 걱정들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우리 그 무인 자동차 같은 네. 경우도 지금 많이 그렇죠.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직업들이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성직자분들. 성직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없어지기 힘든. 없어지기 힘든 직업인 거죠. 네, 예, 그리고 대체 가능한 걸로 생각해서. 헬스 트레이너. 그거는 로봇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해주는 그 PT,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분들이 예. 로봇이 대체하기는 좀 힘들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감성적으로 좀 접근해서 사람에게 네. 무엇인가를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성직자이면서 앞으로 헬스 트레이너는 괜찮은 직업이다. 그래서 네. 운동하고 뭐 기도합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요?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앞으로의 그 미래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예. 그런 식으로 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근데 왜 없어질 직업은 기자만 얘기하세요? 아니 좀 기자 중심에 계셔서 네. 예, 말씀드린 거고요. 예. 뭐 회계사도 얘기가 좀 있었고요. 가능하죠. 네. 예, 예. 기계가 많은 부분 또 대체할 수 있으니까. 알고리즘이 다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무인 로봇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원래 그 호텔 같은 데 많이 일단은 좀 보급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체크인이나 뭐 컨시어지 담당자가 네. 사실 이제 로봇이 예. 역할을 하면서 이 다양한 언어, 뭐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예. 이런 것들을 좀 구사하면서 어떤 여행객들이나 투숙객들에게 뭔가 룸 서비스 제공도 해주는 게 일본에서는 좀 잘 발달이 돼 있는 측면이었고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래도 이제 인간이 갖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와 있진 않아요. 그렇군요. 사실 그 아까 로봇 저널리즘 얘기하셨지만은요, 드론도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영상 기자들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기자죠. 네. 그러니까 다 기자직. 제가 그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해가지고 또 관심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로봇 자체에 대한 감성은 여전히 좋은 편이네요. 아무래도 지금은 로봇을 통해서 뭔가 생활을 편리하고 예.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곳에서 봤지만 이제 로봇이 이제 다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우려하는 부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네. 뭐 아직까지 거기를 생각하는 건 너무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로봇을 통해서 뭔가 발전적인 걸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는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으로도 로봇을 예. 발전시키는 게 그래서 애완견 같은 경우도 이 개나 고양이를 여건상 기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장애인 네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사실 이런 감성적인 그런 애완견이 있고 없고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거를 감성 로봇이 대체해 줄 수 있다면 애완견 역할을 로봇이 하면서 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서 그 센서가 작동이 돼갖고 그 노인의 뭐 건강 상태도 알려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쪽으로는 충분히 지금 발전될 수 있는 이로울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요즘 손맛 뜸 아시죠? 글로벌 하는데 뭐가 좋은 줄도 모르겠고 그죠? 괜찮아요. 전 세계에 알아서 분산 투자해 주니까. 투자는 넓게, 위험은 분산해서 적게.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안심이다. 삼성증권 팝 UMA.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드디어 운정신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에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푸르지오 대우건설.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정화를 바치려 무엇보다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보일러.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